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새빨간 거짓말. 2. 미 공군의 불명예. 3. 유일한 해결책은 한국이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미국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상갑의 정신이 팔려 말도 안 되는 선택을 내렸다. 거하게 뒤통수를 맞은 건데요. 그리고 현재 미국은 이 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파일럿 훈련 공백이 발생해 지원자가 있어도 최대 2년 이상 훈련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미 공군에서 보유한 항공기만 5,300기가 넘는다는 걸 고려하면 사실상 파일럿 양성이 올스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인데요. 결국 참다 못한 미 공군이 사실상 TX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초감수를 두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먹에 대한민국의 T-50A가 다시 한번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왜 미국이 한번 내쳤던 T-50A를 다시 한번 애원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 TX 프로그램이 기본적인 비행 조종 훈련에 맞춰 훈련기를 도입했다면 ATT 사업은 정식 임관 이후 전술 입문에 중점이 맞춰진 전투 조종 훈련이 가능한 기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고등 훈련기와 전술 입문기의 차이인데요. 일례로 미 공군은 ATT 사업의 최소 마하 0.9 미상의 속도, 30분의 전술 기동 시간을 포함한 90분 이상의 최대 비행 가능 시간, 최소 45,000피트 이상 고도에서 문용 가능, 7.5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순간 기동, 시슬치 이상의 지속 기동, 기종 전환이 용이한 시스템 구현, 공중전투 훈련용 모의 미사일 탑재 등 상당히 높은 수준의 스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동 지상 충돌 방지 장치 등의 옵션도 권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T-7A를 지지했던 전문가들이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ATT 프로그램의 요구 조건들은 월등한 성능을 지냈지만 가격 때문에 아깝게 고배를 마신 대한민국 T-50A의 장점들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T-50A는 설계 개념부터가 KT-1 운비 등으로 비행 기술을 익힌 초보 파일럿들을 고급 전투기 파일럿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는데요. 이 먹의 실전 환경에서의 비행 훈련, 고급 전투 시뮬레이션과 가상훈련이 가능합니다. 또한 훈련기 담지 않은 최신형 전자 시스템, 대화면 디스플레이, 컨트롤 인터페이스를 탑재하여 현대 전술기와의 간극을 줄였는데요. 쉽게 말해 기종 전환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초보 운전자가 큰 차로 운전 연습을 오래 할수록 주차감을 쉽게 잡는 것과 비슷한데요. 실제로 우리 공군에서 T-50에서 전환훈련기 용도로 성능을 향상한 TA-50을 도입한 이후 기종 전환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신임 파일럿들이 T-50으로 고등비행 교육을 수료한 뒤에도 KF-16으로 27주 이상의 작전 가능 훈련을 받아야 했는데요. 하지만 TA-50을 도입하면서 기종 전환에 걸리는 시간을 8주로 대폭 감축했습니다. 심지어 F-15K의 경우 훈련 비행 시간을 300시간 이상 단축시켜 교육 과정을 1년 6개월 이상 단축했는데요. 이론상 지원자만 충분하다면 연간 80여 명의 전투기 파일럿을 양성할 수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T-50A는 훈련뿐만 아니라 다양한 임무와 운용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유사시 공중 전투는 물론 CAS, SEAD 등 지상 공격, 타깃 파괴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FA-5001T-50의 계열기라는 걸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텐데요. 이외에도 T-50A는 비행 제어 시스템, 자동 비상 절차, 충돌 회피 시스템 등을 포함하며 파일럿의 안전성을 최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인도과 사출좌석 문제로 비행도, 비상 탈출도 할 수 없는 T-7A와 비교하면 천지 차이인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한민국과 미국의 전술기 편제가 비슷하다는 것도 굉장한 장점입니다.
일례로 T-50A는 콕피들 F-35와 굉장히 유사하게 설계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미 공군에서 채택한 몸타입 공중급유구를 설치하고 내장 시뮬레이터를 탑재해서 사실상 F-35, F-16, F-15에 모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F-35, KF-16, F-15K로의 기종 전환을 염두에 두고 T-50을 하이스펙으로 개발한 성과가 빛을 발하는 건데요. 더군다나 T-50A는 이미 전 세계에 계열 기종만 160기 이상 배치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T-50TA 50 완제품 22기를 수출한 상태고 이라크 FA-50 24기, 필리핀 FA-50 12기, 태국 T-50 14기를 운용 중이고 폴란드, 말레이시아는 한창 생산과 인도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히 필리핀에서는 실전 경험을 치르면서 신뢰성까지 검증되었습니다. 2016년 필리핀 공군에 취역한 FA-52대가 필리핀 남부에서 ISIL과 연계된 무슬림 반군 조직을 공습하면서 첫 실전을 치른 건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듬해에는 필리핀 반군의 아부 사야프 캠프를 공습하면서 지상 공격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물론 두 사례 모두 이렇다 할 대공하기가 없는 대상이었지만 그럼에도 초저고도에서 무유도 폭격을 성공시켰다는 건 T-50계열 항공기의 근접 항공 지원용 만전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입증한 것과 같은데요. 이처럼 T-50계열 항공기들은 이미 완성되어 훈련기부터 경공격기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운용 중인 기종인 만큼 개발 비용이나 개발 기간이 지연될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게 장점입니다. 가깝게는 T-7A, 멀게는 F-35의 개발 지면으로 이니 질릴 대로 질려버린 미 공군이라면 충분히 메리트를 느낄 만한 장점입니다. 신규 개발비가 추가될 일도 없는데요. 아무리 매해 국방비에만 1000조 원 미상 쏟아붓는 미국이지만 유지 보수, 개발 지면으로 출줄새 나가는 예산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T-50A는 약점으로 지목받던 가격도 운명 유지비까지 생각하면 T-7A에 비해 고가인 거지 그렇게까지 높은 편도 아닙니다. 당장 노인학대 수준인 T-38은 시간당 운명비만 1200만 원에 달하고 미군이 초등 훈련기 T-6 텍산2도 시간당 유지비가 285만 원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운용 중인 T-50의 명간 유지비가 5억 3천만 원, 시간당 약 320만에서 380만 원 선인 걸 생각하면 그다지 부담스러운 수준도 아닙니다. 오히려 미 공군 임장에서는 하루빨리 T-38을 T-50A로 교체하는 데 예산을 아끼는 일인데요. 문제가 있다면 T-50A가 대한민국의 KAI와 미국 록히드 마틴의 컨소시엄으로 제한된 기체인 만큼 독점 우려가 높다는 점입니다. 과거 보잉이 TX 프로그램 사업 선정에서 T-7A의 저렴한 가격과 함께 내세웠던데 바로 공정인데요. 당시 보임에게는 만약 TX 프로그램을 KAI 록히드 마틴이 수주하게 된다면 미국 전술기 시장을 록히드 마틴이 독점하게 된다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TX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당분간 대규모 군용기 도입 사업이 없는 데다 미 공군 편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F-35, F-16을 생산 중인 록히드 마틴의 지분이 지나치게 커지게 됩니다. 반면 신형 공중급유기 46, P-8 대잠 초계기 생산을 끝으로 신규 도입 사업을 따내지 못한 보밍은 군용기 시장 완전 철수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경우 보잉이 맥도넬 더글라스를 인수하면서 확보한 세인트루이스 공장도 폐쇄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임장에서는 T-50A를 도입했더니 줄지에 F-15, F-18의 생산 공장이 날아가는 셈인데요. 오죽하면 미국 일각에서는 TX 사엄이 보밍의 세인트루이스 공장을 유지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주장이 나올 정도입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프로그램 진행 당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의 자국 내 산업 보호주의가 강해졌는데요. 아무리 T-50A가 록히드 마틴과 공동 개발한 기종이고
최종 조립도 현지 진행이 예정되어 있지만 대한민국과 KAI가 컨소시엄을 맺어 생산한 기체라는 건 보잉에 비해 약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먹에 보잉과 T-7A가 그렇게 거한 사기극을 치고도 박살나지 않을 수 있었다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 미 공군의 인내심도 바닥나 버리고 그렇게 시작된 게 ATT 사업인데요. 심지어 현재 KAI는 ATT 사업에 참여하면서 D-50A의 개량형인 TF-50을 제안 중입니다. 그야말로 심기일전의 강모로 미국 시장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건데요. 그도 그럴 게 이번 사업에는 280에서 400대 규모의 미 공군 ATT 사업뿐만 아니라 미 해군의 신규 훈련기 도입 계획인 UJTS 프로그램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992년부터 운용되어 온 미 해군용 훈련기 T-45가 노후화로 산소 공급 시스템 등에서 결함이 발생하고 한제기로 최신형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C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고등 훈련기 수요가 폭증한 건데요. 도입 수량은 200대 전후 2023년 최종 선정 후 2028년 전력화 목표입니다. 대한민국과 T-50매는 절호의 기회인데요. 프로그램에서 T-7A가 퇴출당하고 그 물량을 ATT 사업이 모두 흡수한다면 최종 규모가 630에서 750대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 해군의 UJTS 프로그램, 가상적기 사업인 TSA 사업까지 합쳐진다면 최종 수요 물량은 무려 1100대에 육박하는데요. 마치 짜맞추기라도 한 듯 미국 공중전력의 모든 수요 물량을 담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ATT 프로그램은 TX 프로그램의 유릭 기종이었던 T-50A를 거론하고 있는데요. 이는 미 해군의 UJTS 프로그램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미 해군은 사출 좌석을 갖춘 목자형 훈련기와 정밀 착륙 모드, 자동 지상 충돌 회피 시스템과 함께 레이더, 전자광학 적외선, EOIR, 레이더 경보 수신기, RWR, 전자지원 측정, ESM, 전자전 EA 센서 적용, 공대공 및 공대지 훈련 시뮬레이션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항공모함에서 터치 앤 고가 가능한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함재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훈련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T-50의 함재기형을 개발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는데요. 그러나 어차피 한국형 항공모함이 배수량 4만 톤 이상의 중형 항모로 결정된 미상 이착함 훈련이 가능한 훈련기는 KF-21N 때문이라도 개발해야 했습니다. 차라리 이참에 항공모함 훈련용 T-50 계열기들 개발하게 된다면 사업의 당락을 떠나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에 이득이 될 텐데요. 그래도 역시 가장 최선의 결과는 ATT, UJTS, TSA를 모두 대한민국이 따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경쟁 기종이 보밍의 T-7뿐이라는 걸 제외하면 내 사업의 요구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건 T-50뿐입니다. 전 세계에서 1, 2위를 다툰다는 미 공군과 미 해군이 모두 도입한다면 T-50에 미군 제식이라는 프리미엄을 무지는 것도 무리가 아닌데요. 전 세계 방산 시장이 모두 원하는 흥행 보증 수표가 대한민국 앞으로 발급되는 것입니다. 당장 표면적인 물량은 1100대지만 미국의 동맹국이 대부분 F-16에서 F-35로 이어지는 하이로우 믹스 체계를 운용 중이라는 걸 감안하면 잠재적 수요 물량은 예측하는 게 불가능한 수준인데요. 현재 미국이 진행 중인 신규 훈련기 도입 사업들은 늦어도 2024년 말 모든 결정이 끝날 것입니다. 부디 2023년이 글로벌 표준 훈련기 T-50분이 탄생하는 해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 육군 3포병여단 육군 3-8군단 통합 이후 최초로 적 화력 도발 격려를 위한 장사거리 포탄 사격 훈련을 수행했습니다. 훈련은 강원도 영통 영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는데 3포병여단 예하 2개 포병대대는 K9 자주포 12문을, 대기기가벼단 예하 1개 포병대대는 K55A1 자주포 8문을 운용하며
총 140여 발의 포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번 포탄 사격 훈련에서 가장 시선을 끈 것은 최대 사거리 40km에 달하는 장사거리 포탄으로 주둔지에서 27km 떨어진 표적지를 정확히 명중시키는 K9 자주포의 위력이었습니다. K9 자주포는 단거리뿐만 아니라 장사거리에서도 충분히 위력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실제로 해병대가 K9 자주포를 해안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지 사격 테스트를 하는 장면입니다. K9 자주포만으로도 바다에 있는 함정을 명중시키면서 해안에서도 훌륭히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초 하나디펜스는 이집트와 2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체결해 세계 방산업계에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이것은 한국 방산이 아프리카 국가에 국산 자주포를 사상 처음으로 수조라는 쾌거였으며 계약 금액 2조 원은 자주포 해외 수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하나디펜스는 이집트의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반 장갑차 등을 공급하는 K9 패키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혀 한국산 자주포와 탄약운반 장갑차를 세트로 묶어 판매하는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완제품 초도 물량은 2024년 하반기까지 납품될 예정이며 이후 잔여 물량은 기술 이전 등을 통해 이집트 현지에서 생산하게 되는데 한번 자주포와 탄약운반 장갑차, K11 사격지휘 장갑차까지 판매하면 장비 운용 교육 및 부대, 야전, 창정비 등의 후속 군수 지원도 이뤄지기 때문에 판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가가치가 창출됩니다. 이 계약은 한국과 이집트의 방산 협력, 그 초석이 되었고 특히 해군용 K9 자주포가 최초로 수출되는 사례여서 K9의 전천후 운용 성능과 신뢰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었습니다. 이집트는 해상으로부터 접근하는 적에 대한 방어가 국가방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집트 해군은 적 수상함에 대한 접근 거부 임무 수행을 위한 해안방어용 화력체계로 K9 자주포를 도입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K9 자주포는 이집트군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일까요? 하나디펜스의 K9 자주포, 이집트 수출은 말 그대로 10년에 걸친 인내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은 바로 2017년에 있었던 시험평가에서 K9 자주포로 해안으로 접근하는 표적함을 명중시켰고 이것이 이집트군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날 K9 자주포는 해상 표적함을 한치의 오차 없이 명중시켰습니다. 자주포는 직사화기나 유도무기가 아닙니다. 포탄을 하늘로 쏘아올려 장애물 뒤에 숨은 적을 타격하는 곡사화기입니다. 게다가 K9은 사거리가 40km에 달하는 장거리 무기입니다. 이런 곡사화기로 망망대해를 동해 해안으로 접근하는 가상 적함정을 명중시키는 장면은 이집트군 관계자들에게 화살로 솔방울을 명중시키는 수준의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K9 자주포뿐 아니라 단짝격인 K10 탄약운반 장갑차, K11 사격지휘 장갑차까지 함께 수출돼 그 의미를 더했는데 K10은 세계 최초 탄약 재보급 자동화 장치로서 탄약 보급 속도를 높여줍니다. K11 사격지휘 장갑차는 이집트군의 작전 요구 성능 구현을 위해 K10 차제 내부의 포병 사격지휘 체계와 각종 정찰 탐지 및 통신 장비 기능을 탑재한 차량으로 K9 자주포가 신속하고 정확한 사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이집트 맞춤형 모델입니다. 실제로 K9은 이집트의 방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에도 모하메드 살라에딘 무스타파 이집트 군수생산부 장관이 K9 생산기지인 이집트 국영무기 제조시설 팩토리 200을 찾아 최고 수준의 품질을 주문했습니다. 팩토리 200은 이집트의 무기 기술을 집결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M1A1 에이브럼스 탱크와 군용 차량이 조립되고 있으며 특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토대로 이집트가 K9 자주포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집트 방산기술 국산화 핵심 거점인데요. 하나는 이집트의 무기 제조시설 팩토리 200에서 자주포 생산을 하는 동시에 나아가 아랍과
아프리카 등의 또 다른 방산 무기 수출을 위한 교두보로 삼고 있습니다. 모하메드 아흐메드 모르시 이집트 방산물자부 장관은 K9 획득을 원하는 많은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과 이니 양자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K9 자주포를 원하는 나라들이 많다는 반증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첨예한 포격전이 진행되자 포격 후 빠르게 현장을 이탈할 수 있는 자주포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인공위성 및 드론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적의 위치를 파악해 포격을 퍼붓고 있고, 또 대포병 레이더가 대거 배치되면서 상대편의 대응 사격도 빨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포격을 하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각국 자주포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인데요. 따라서 미국산 다연장 로켓 발사대인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가 전장의 핵심 무기로 떠오른 데 이어 자주포의 공급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미국의 M109 자주포를 시작으로 독일의 PGH 판저하우비처 2000, 프랑스의 세자르 자주포, 폴란드의 AHS 크라프 등이 우크라이나군에 제공돼 쓰이고 있는데요. 이 중 폴란드의 AHS 크라프는 한국산 자주포 K9의 차체에 에즈 90의 포탑을 얹은 혼종으로 유명합니다. 방위산업계는 고화력 중무기 지원을 주저하던 서방 각국이 잇따라 자국산 무기 공급에 나선 것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의미가 가장 크지만 그 이면에는 다시 돌아온 군비 경쟁의 시대에 자국산 무기의 성능을 보여주려는 욕심도 섞여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전 기록만큼 무기의 진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향후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 자국 무기를 선보이기 위해 앞다퉈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서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한국의 K9의 인기가 고무적인 또 하나의 이유는 K9 자주포를 판매하면서 각종 탄약 등 화력 탄약 무기 역시 함께 패키지로 판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탄약은 단가가 주력 수출 품목 대비 워낙 낮아서 상대적으로 잘 부각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K9같이 본제품이 품질을 인정받아 스테디 셀러가 되어 탄약 수주를 꾸준히 이어간다면 엄청난 수익이 쌓입니다. 한 번에 터지는 대박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쌓이는 일종의 연금복권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방산 수출 실적이 35억 달러, 약 4조 6천억 원을 계속 달성했던 지난 2013-2015년 3년간 누적 수출액 중 탄약, 총포 분야의 평균 수출 금액 비중이 41.6%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출 성과를 창출해왔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K9 자주포 등 주장비의 수졸 증가에 따라 155mm 포탄 등 탄약 분야 수출 수요도 더욱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탄약 분야의 대표적인 방산 업체인 풍산은 각각 K2 전차, K9 자주포의 폴란드 수출 물량과 관련해 현대로템과 2,934억 원 규모, 한화와 1,647억 원 규모의 탄약 공급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70년대부터 우리 군은 화력 및 탄약 분야의 국산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기 때문에 이들 분야의 국산화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지난 2021년 발표한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순위를 기준으로 화포체계 분야는 세계 4위권 탄약체계 분야는 세계 8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순위가 세계 9위권 세계 최고 수준 대비 79%라는 점을 고려하면 화력 탄약 분야의 기술 역량이 타 분야 대비 더욱 앞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을 살펴보면 자주포 등 화력 분야 무기체계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고 지속해서 전투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량의 탄약을 비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증명됐습니다. 방산 수출 경쟁력은 제품 자체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업체의 경쟁력과 부가 서비스 경쟁력 등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도 많이 팔려야 부품값이 내려가고 유지보수가 편리해져 경쟁력이 생기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K9 자주포는 국내와 해외 시장에서 2,000대 이상의 물량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니 장비 신뢰성과 군수 지원의 용이성 등은 충분히 검증됐고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도 가격 대비 성능이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방사는 글로벌 자주포 시장 1위에 오른 K9의 인기를 힘입어 폴란드를 넘어 유럽 시장을 넘보고 있습니다. 하라는 K9 자주포를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차세대 자주포 개발도 구상 중입니다. 사거리를 70에서 100km까지, 분당 발사 속도를 10발까지 늘리는 한편, 첨단 무인화 기술을 적용해 유무인 복합 운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인데요. 하라는 세계 최대 방산 기업인 로키드 마틴 등과 팀 선더를 구성해 영국 자주포 획득 사업에도 K9A2 모델을 기반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미국 사거리 연장 자주포 사업에도 자동화 포탑 솔루션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이 또 한 번 기존의 상식을 박살내버렸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한다는 건 보동 시간이 문제인데요. 예산이야 어떻게든 확보할 수 있지만 시간은 관련 기술의 명구부터 실증 적용까지 수십 년이 필요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당연한 상식이 유독 대한민국에서만큼은 동용되지 않는데요. 심지어 이번엔 레이저입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기존 계획보다 무려 2년이나 앞당겨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 개발에 성공했음을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백발백중의 명중률을 선보이며 압도적인 성능까지 입증했는데요. 이 덕에 대한민국의 레이저 무기가 미국, 이스라엘 등 군사 기술 역량의 최선두에 서 있는 강대국들을 추월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이 시도하는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의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대한민국 충청남도 태안으로 전 세계 방산 시장에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태만의 ADD에서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할 때 이용하는 안흥종합 시험장이 소재에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대한민국 최초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백곰부터 현무1, 현무2 모두 만흥종합 시험장에서 테스트했고 천공의 탄도미사일 요격 시험도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느새 태안 안흥종합 시험장에 세계 방산 시장에 이목이 쏠린다는 건 곧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세계 군사 기술의 판도를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리고 역시 이번에도 대한민국은 세간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압도적인 성능이 새로운 무기 체계를 공개하면서 전 세계 방산 시장을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대한민국이 2019년 본격 개발에 도입한 이래 고작 4년 만에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분 개발에 성공하고 그것도 모자라 시험 평가에서마저 3km 밖에서 무인기 30대를 모두 영중시키면서 100%의 요격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개발 속도는 물론이거니와 성능마저 인기지 않을 만큼 압도적인 기술력인데요.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은 예산 편성이 끝나는 대로 이르면 내년부터 양산에 돌입하여 실전 배치까지 모두 완료될 예정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에 이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 두 번째로 광학무기들 실전 배치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마저 아직 레이저 대공무기들 실전에 배치하진 못했습니다. 더 MSHYAD, 통칭가디먼이라고 물리는 미국의 레이저 대공무기는 기계화부대 1개 소대의 스트라이커, 잠갑차 4대에 탑재되어 현장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데요. 즉 대한민국과 미국이 서로 먼저 레이저 무기를 실전에 배치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군사 기술력에서만큼은 2위들 다투는 나라들과 대한민국이 어깨들 나란히 한다는 게 정말 감회가 남다른데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이토록 빠른 속도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한민국의 안보에 심각한 구멍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난 2022년 12월 발생했던 북한의 무인기 도발입니다. 당시 북한 무인기가 우리 명공을 침범하자 군은 AH-1 코브라를 출격시켰는데요.
하지만 1코브라가 20mm 기관포 100여 말을 말사했음에도 끝내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는데 실패하고야 말았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대응을 위해 출격한 공군의 KA-1 전선동 제공격기가 추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호의 사태 파악이 모두 끝나자 북한 무인기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상공에 머문 시간만 무려 7시간에 육박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최악에는 정부 수뇌부에 대한 암살 시도는 물론이고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까지 벌일 수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상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인데요. 그렇다고 무작정 군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예초에 북한이 우리 명공 침투에 사용한 것 같은 소형 무인기는 레이더 탐지 자체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국지방공 레이더와 TOD를 이용해 실기체와 항적까지 모두 탐지, 추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참 전민 2014년 이미 한번 북한 무인기 추락 사건을 겪은 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탐지 자산을 상당히 강화했기 때문인데요. 문제가 되었던 것은 타격 수단입니다. 1코브라의 20mm 기관포 같은 발칸포 계열 무기로 소형 무인기를 격추하려면 최소 수천 발의 탄약이 필요합니다. 물론 전시라면 이 정도의 탄약을 소모하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의 경우 러시아의 자폭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전술기를 동원하고 일말에 수억 원을 호가하는 미사일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수천 발의 20mm 기관포탄을 쏟아 묻거나 대공미사일을 말사한다면 도비탄에 의해 필연적으로 민간인의 부가적 피해가 유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우리 군의 처지에서는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인데요.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NSC 또한 소집되지 않았으나 AH-1코브라 파일럿이 할 수 있었던 일은 100여 발의 탄약으로 제발 한 마리라도 스치길 기도하며 격추를 시도해보는 게 고장미였던 것입니다. 즉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은 이대로 방치한다면 대한민국 공중안보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이기의식 속에서 탄생한 무기체계라 할 수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게 레이저는 드론 공격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레이저는 드론의 광학 센서에 혼란을 일으키고 고출력으로 말사할 경우 물리적으로 아예 파괴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미국, 이스라엘처럼 문쟁 가능성이 높은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레이저 대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건데요. 일례로 최근 펜타곤에서 유출된 기밀 문서에 따르면 중국은 최소 마하 3 이상의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고고도 정찰 드론 WZ-8을 개발 중입니다. 만약 WZ-8이 순조동계 실전 배치까지 끝마친다면 지금의 대드론 방공망 수준으로는 한반도, 나아가 미국까지 심각한 안보 공백이 제기될 것입니다. 그러니 미래전의 새로운 선두주자로 대두하고 있는 만큼 대공무기 체계에도 기존에 들을 깨부술 새로운 체계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무기화된 레이저는 포탄 같은 물리적 수단이 아니라 빛을 이용한 지향성 에너지로 목표물을 타격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에서 배치한 아이먼 밤의 경우 20에서 30kW의 출력의 사거리는 약 2km 내외입니다. 발사 속도는 분당 10여 발로 5에서 6초면 한 개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빛을 무기로 사용하는 만큼 발칸포 등에서 문제가 되었던 도비탄 걱정도 필요 없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획기적인 건 가격입니다. 아이언 빔의 경우 발사 가격이 한 발당 약 1달러로 발사 가격이 저렴해서 대량으로 배치하는 데 유리합니다. 단적인 예로 사드의 경우 한 발당 약 100억 원이 넘어가고 랜패즈인 신공도 미사일 1마리 2억 원에 육박하는데요. 이로 인해 드론은 꼭 상대방을 타격하지 않더라도 값비싼 방공 미사일을 소모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제 몫을 하는 무기 체계가 되었습니다. 반면 레이저는 암도정민 가성비로 오히려 드론을 값비싼 무기로 만들어 버리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제까지는 대부분 정보가 극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미스라엘 아이언 빔을 예로 들었지만 대한민국의 레이저 대공무기 역량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관계자에 따르면 당장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부터가 출력은 아이언 빔과 동급이지만 사거리는 월등한 수준입니다. 이각의 전문가들은 록히드 마틴에서 개발 중민 50kW급 출력의 레이저 대공무기 아테나에 필적할 정도일 것이라고 추측 중인데요. 한국 무기체계 특유의 다홍치마 스킬이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에도 적용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늘 같은 조건에서도 월등한 성능의 무기 체계를 개발해 왔는데요. 심지어 레미저 대공무기 블록 2에서는 드론뿐만이 아니라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격추할 수 있을 정도로 출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란 최소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활공할 수 있는 미사일을 말합니다. 극초음속의 최소 커트라민 및 마하 5만 해도 1초에 무려 1.7km를 이동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 2분, 베이징까지는 9분 남짓이면 도달할 수 있는 속도인데요. 게다가 극초음속 미사일은 순항미사일처럼 비행 경로가 변칙적이고 적어도 비행이 가능해서 격추하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마직 현존하는 방공망으로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완벽히 방어하는 게 불가능한데요. 바로 이러한 점들 때문에 극초음속 미사일은 핵 이상의 전략 무기로 평가받으며 세계 각국이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의 선두주자라는 것입니다. 먼저 중국은 2019년에 이미 DF-17이라는 이름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미국보다 빠른 속도로 공개 당시 국제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KH-47 스퀘어 미터 킨을 사용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에 사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실전 경험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우위를 선점한 셈인데요. 그리고 정말 유감스럽게도 이 기술은 북한에 고스란히 흘러들어 가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자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원산지만 바꿔서 북한산으로 둔갑시키는 게 아닌 이상 물론 현재 북한의 기술력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건 요원한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 북한은 지난 2021년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화성 8형을 테스트했고 2022년에는 조선인민군 극초음속 미사일 2형의 시험 발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연하게도 마하 5를 돌파했다는 건 북한 측의 밀방적인 주장이었지만 최소한 외형이라도 극초음속 미사일의 형상을 띄었다는 건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이 흘러들어갔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핵무기와 다르게 대량 살상무기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걸 고려하면 이는 도동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요. 사실 드론은 둘째치고 당장 극초을속 미사일부터 막을 방법을 명구하지 않으면 알몸으로 적의 공격에 노출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은 수많은 해법 중 하나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2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음속과 다르게 물리적 레벨에서 광속은 기동 즉시 목표물에 도달합니다. 과학적으로 따지면 그 순간에도 찰나의 들은 있겠지만 사실상 무의미한 수준인데요. 즉 다시 말해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무리 빠르다 하더라도 레이저를 피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레이저 무기는 사거리가 짧고 파괴력이 약하기 때문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상당한 출력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에 대한민국은 이미 지난 2022년 3월부터 미래도전 국방기술 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100kW급 초고출력 레이저 무기체계의 원천기술 개발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부족한 만보 공백을 뛰어난 기술력으로 빠르게 메워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한 번의 실수는 있어도 두 번의 실패는 없길 바라겠습니다.